화요일의 손님 이승우 변호사 법승TV입니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무풍으로 해주십시오. 예, 법승TV에도 좀 댓글 좀 띄워주시고요. 예,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 이성만이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결되겠죠. 부결돼요? 네, 저 부결될 것 같습니다. 가결 아니고? 네, 부결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네, 제 추측에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고 아하, 자율적 예. 표결하라고 했는데 네, 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필사적으로 구명하지 않겠습니까? 돈봉투 받은 것들? 네, 개별 접촉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음. 인지상정에 따라서 부결되겠죠. 예. 정치적인 책임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네. 야, 그렇지. 예, 나만 살면 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와서 이제 박사님한테 막 부탁할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전화 오고 막 그럴 텐데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네요. 나 부결해도 뭐 다른 사람 또 가결 찍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냥 부결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더구나 윤관서이가 사무총장을 했어요. 네. 이 당의 사무총장은 동료 국회의원들 비밀을 많이 알아요.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조직 관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윤관석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부결 쪽으로 갈 의원들이 많겠네. 네, 그럴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오늘도 이제 박사님도 그렇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잊어버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러네. 시끄럽다 보니까요. 그 예. 외부 사정이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내부를 단속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꼭 불리한 일이냐. 아하.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예, 내부가 시끄러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지. 생각합니다. 이재명이야말로 나만 살면 되니까. 네. 예, 당에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에 돈봉투의 살포 시점과 장소 등을 특정했잖아요. 네네. 이 특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법률적으로? 특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전달한 시점하고 장소가 어디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거의 뭐 일시장소는 특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저도 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네. 오늘 지금 윤관석 의원이 발표했던 그 문건에도 보면 네. 수수자를 특정하지 않은 형태의 그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일부러 특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공소장 변경을 앞두고 네. 하지 않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까지 특정한 상태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 내역까지 기재를 공소장에 다 해버리게 됐을 때는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좀 인식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검찰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해석이고요. 한 명은 특정된 거죠. 네. 이성만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특정이 돼 있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이제 줬다라고 예. 하는 문제로 이제 특정이 일부 되어 있는 건데 네. 실제 그 돈과 관련해서 6천만 원이 300만 원씩으로 묶여서 네. 20개의 돈 봉투로 나누어졌다. 근데 그 돈봉투 하나는 이성만이 받았다는 것도 네. 특정돼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딱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가 다 이제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 전달이 어디까지 됐는지. 네. 그래서 수수자를 모른다라고는 전 생각이 되지 않는데 수수자가 특정이 안 된 형태의 공소장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네. 검찰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 점에 대한 게 지금 서로 수싸움이긴 한데요. 예.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20일 안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공소 제기를 하고 현재 이제 공범자들을 관련돼서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일부러 현재로서 이제 비워놓고 공소장을 이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은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은 못 잡아가는 거고, 네, 이제 가결이 되면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순은 이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 부르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일 날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2일 날까지는 아마 큰 변화가 없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참고인 조사, 뭐 음. 이정근 씨 진술이라든지 음. 강래구 씨 진술 관련된 내용들, 공판 진행되는 거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진행될 것 같고, 예. 다른 또 금전 전달받았던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그 이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이제 가결되고 영장이 청구가 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전에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로 공천 일정에 들어가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부결되게 되는 상태가 되면 불구속 재판으로 불구속 수사가 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생각이 예.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그 살포한 시점과 장소 관련해서 네. 아직 뭐 민주당은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회의실, 뭐 의원회관, 외통위 소회의실 뭐 이런 네. 그 국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예. 나오는데 네. 사실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거리낌 없이 돈 주고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 사안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전체적인 그 민주당이 부패 정당으로서 위용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부패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는가도 판단할 때 고려 사항입니까? 그 사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사인데 교실에서 촌지를 받았다 하는 내용하고 밖에서 조심스럽게 받았다 하는 내용하고 느낌이 그럼 어떠십니까? 다르겠네. 느낌이 다르네 진짜. 네.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뭐 이거 성범죄 얘기 별로 꺼내고 싶지 않지만 성범죄를 교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하고 그 외의 공간에서 발생된 문제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체질이 느끼는 다르죠. 예. 그런 규범적인 위협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것은 죄질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그 국회 본관이 있는 상임위원장실에서 상임위원장 소회의실이죠.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국회를 완전히 오물을 국회에다가 집어던지거나 비슷한 거죠. 뇌 속에 부패 범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윤관석이 있잖아요. 네. 이 윤관석이 이자가 돈 봉투를 뿌렸는데 네. 그 뿌린 직접적 동기가 네. 경쟁 캠프에서 돈을 뿌린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진술하셨던 녹취가 있죠. 예, 그렇죠. 네. 그 이제 경쟁 캠프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홍영표이거나 우원식이거나 또는 네. 둘 다이거나 네, 네. 예,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홍영표나 우원식 또는 이 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까? 그 진술로?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떠한 수사의 가능성도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밝혀진 의원들하고 여러 그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나서 수사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상태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홍영표인지 우현식인지 몰라도 진짜로 윤관석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거기는 완전히 지금 쫄아 있겠네. 그렇죠. 예, 해당 사안 관련해서 뭐 지금 어디서 녹취가 튀어나올까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돈 봉투 관련된 내용들 보면 지금 관여자, 공모자 또는 수수자 숫자가 지금 수십 명, 기십 명에 예. 달하는데 다른 의원 관련돼서 당대표 관련돼서 선거하셨던 분들이라고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먼저 털어나면 마음은 편하다. 네. 그리고 양형에도 이게 고려가 된다.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요즘 네,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예, 요즘 트렌드는 일단 부인하고 일단 부인하고 증거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예. 그리고 나서 도덕적인 판단은 나중에 역사에 맡기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정근 노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정근 노트. 네.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름이 착 이제 나와서 28명인가가 실명으로 거론된 노트가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피고인이 이제 28명의 실명인 현역 의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피의자 다수가 피고인.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런 예. 상태가 될 텐데 이 피고인이 아닌 이정근 씨가 이제 진술한 내용을 제3자인 지인이 받아 적은 진술서 형태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313조의 진술서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네.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어허. 작성자인 어. 지인
또는 진술자 음. 이정근 씨가 네. 공판에 나와서 법정 증언으로 어. 이와 같은 진술서 작성이 맞다. 내가 내가 했다. 진술했던 내용이고 내가 작성한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현역 의원들 28명한테 제일 끔찍한 현실은 법정에 나오신 이정근 씨가 예. 작성자와 함께 조목조목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고 메모를 했는지를 배경 설명까지 하는 법정 증언일 것 같습니다. 뭐 1박 2일로에 걸쳐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법정 증언을 하게 됐을 때 신빙성을 지금 이정근 노트 갖고 날릴 수 있을 것이냐, 증거 능력 문제나 신빙성 문제로 다퉈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만약에 이악 물고서 이정근 씨가 나와갖고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네. 검사와 1박 2일 문답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변호인이 무슨 탄핵 신문으로 그걸 커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정근 노트에는 100억짜리 CD, 양도성 예금 증서 모두 3천억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원욱이라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뭐 바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이 CD라고 하는 거는 실명 확인이나 이거 원래 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기명 증서, 네. 무기명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업에서 보통 큰 돈을 예금을 해놓으면 해당되는 그 예금 권리를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해당되는 증권을 뭐 누가 소지하고 있든 제시를 하면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듣다 보면 CD, 뭐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 또는 이제 자금 세탁 이럴 때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3천억이나 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과연 들고 있었을까? 또 박우식 씨가 그것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위조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재력을 과시할 때 3천억 정도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2008년도에 1,600억 정도 되는 것을 부당 대출 받냐고 구속 수사 당하시는 이런 비극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그 전부터 뭐 계속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 교류가 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돈들의 규모를 보면 10억 단위 정도가 최대치 금액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실제 존재했던 것인지 뭐 한 장과 몇 장을 보내줬을 때도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얘기들 진술들도 있어서 이제 보통은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할 때는 재력을 과시해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쓸 때 이와 같은 행동들이 좀 등장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음미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오히려 이와 같은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었다 없었다를 이정근 씨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어떤 이정근 씨 진술이나 노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CD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정치 평론을 할 때 경험을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대선 때 보통 조 단위로 돈이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이거를 몇백억짜리 수표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뇌물로. 불법 정치자금. 당시에는 불법도 아니죠. 그냥 정치자금. 네, 정치자금.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되고 정치자금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거는 못 해요. 대신에 이런 CD 같은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럴 경우에 어쨌든 대선을 치르려면은 뭐 지금은 조 단위까지는 안 들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장동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제가 보기에 대선 전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도 작은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저수지가 있었을 거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CD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3천억 정도라면 대선 자금으로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만 과연 박우식 씨하고 이정근 씨 사이에서 3천억 정도 되는 자금이 이동하고 왔다 갔다 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그 부산 지역에서
뭐 사업을 상당히 크게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정리해온 바를 말씀드리면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박우식 씨가 등장한 것이 2001년도인데요. 네. 진승현 게이트 기억하시죠? 진승현 예, DJ 때. 네네. 예. 거기서 변호사 선임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의 음. 일부를 받아서 횡령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비를 받았던 도중에 일부 돈에 손댔다는 얘기는 사실 자금이 사실은 되게 좀 쪼달린다 이런 형태죠. 왜냐면 자범 수준이다. 예, 변호사비를 중간에 떼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예. 거기에 손댈 정도면 사실 자금 여력이 여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음. 겉으로는 재력가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20년 전에는 그랬다. 그래 그런 예. 상태고 2008년도 이제 폐기물 매립 업체로 부산자원의 대표였는데 네. 뭐 저축은행이나 자산운용 공제회 같은 데서 네. 부당 대출 1,630억 받았고 당시 이제 그 민정수석 비서관 됐던 우병우 검사한테 구속 기소됐다가 어허. 이제 무죄 받는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보통 이게 부당 대출 받게끔 된다 하면 정관계 청탁하고 대출금 받은 거 갖고 알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해 갖고 처리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돈도 보면 보통 자산이 많은 분들이 부당 대출은 잘 안 받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그렇죠. 경제적인 재력 상태가 좀 의문이 있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치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주 거론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네. 이런 평들도 받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도성 예금 증서 관련돼서도 아마 그와 같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일부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노트에 보면 서른, 김영진, 고영진 뭐 이런 이 현역 정치인들, 네.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5천만 원 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뭐 바로 이걸 이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건데 네. 이걸 이정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정근 씨나 네. 이정근 씨 그 지인은 두 분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진술 녹취를 하고 진술서를 만든 거니까요. 네. 직접적으로 어떤 공연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정근 씨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지인에게 털어놓은 행위 자체가 특정인에게 했지만 전파성 이론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좀 따라가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또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보도에 대한 가처분이나 금지를 구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금전적 배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보도 자체를 이제 차단하고 싶은 2차 보도를 차단하고 싶은 그런 의지의 소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저 언론사를 향해서 걸어놓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가 위축되니까. 예, 언론사나 기자가 또 움직이는데 좀 여러 어려움이 있고 네. 언론사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글을 썼던 기자를 적극 비호해주지 않게 되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도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배상과 관련되거나 또는 가처분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로서 또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압박용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는 이미 감옥 가 있고 4년이나 네. 받았고 저거 상대로 해봤자 뭐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명예훼손 성립돼서 이정근 씨가 네. 처벌 받아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언론사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일단 좀 입막음용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일단 언론사 상대로 지금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건 완전 추측인데요. 겉으로 네.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해놓고 뒤에서 막후 교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정근 노트는 이제 지금 그 사실관계 확인의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워낙 민감하고 폭발적인 만큼 예. 이것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네네. 섣불리 예단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소가 된 사안 관련해서 법정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일단 그것까지는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좀 같고 지켜보고. 강내구 감사와 관련돼서 공소 예.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서 증거 능력 다툼이 일부 있긴 있을 거라고 보여서 그 점을 좀 가장 빨리 우리가 네.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은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이승우 변호사님. 네. 김남국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멘붕이겠죠, 뭐. 멘붕. 네, 멘탈 붕괴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헌정사 일에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이나 선거구에서 본인을 선출해줬던 이 선거 구민들이 있는데 네. 정치적인 어떤 발언도 없고 또 해명을 하려는 노력도 없고 또 그냥 언론에 잠깐 나왔다가 끝나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 윤리위원회 절차 회부돼서 지금 현재 자문 관련돼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 관련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 네, 심사자문위원회, 예, 예,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불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질문받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잠적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본인의 어떤 심각한 지금 징계 숨은 상황. 쉬고 있을까요? 숨은 쉬고 있겠죠. 네, 뭐 어디선가 뉴스 다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검토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고 박사님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네 정말. 네, 예. 그런데 이 김남국이가 지난번에 뭐 잠깐 저 사진 찍힌 적이 있는데 그날 빗썸에서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고 빗썸 쪽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네. 이 거래 내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금융 거래를 하면 금융 거래 내역이 남고 해당돼서 이 내용들 이제 뭐 그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 가상 자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보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료를 거래를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을 언제 몇 시에 얼마를 거래했는지 상세한 내역들이 이제 있고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김남국 의원은 피의자로서의 수사 또는 소환 조사 또 추궁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본인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거래 내역을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이걸 다 확인을 해서 향후에 검찰 소환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루어질 때 그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 내역을 받아가면은 빗썸의 거래 내역이 안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아 있죠.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빗썸의 거래 내역을 완전히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고 복사해서 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법 처리에 그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기들 딴에는 팩트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용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에요.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아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이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랬는데 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이재명이랑 사법연수원 동기고 네. 또 이재명이가 임명한 네.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이재명이가 지 입으로는 못해도 이 윤리심판원장 시켜서 김남국이를 손절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윤리심판원장이 이제 위철환 네.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예. 2013년도에서 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그 직선 첫 회장입니다. 어허. 성격이 그렇게 누구 봐주시는 성격은 좀 아닙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제 발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전제로 제명안이 김남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내부에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네, 성격이 네,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변호협 회장 하시면서도 그 대법원 하고도 좀 충돌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주변을 고려하시는 그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모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위철환 변호사님께서 윤리심판원장이 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교감이 있으셨고 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은 못했지만 본인 성향상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할 때의 표현 수위나 방식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은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갖고 있는 자기의 소신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제가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거나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전제 하에서는 김남국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이 문제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 이재명을 대신해서 네, 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차도살인하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철한
네. 이 사람의 그 개인적 소신 발언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분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거에서 허용을 해주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됐으면 이분이 이렇게 발언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그 위체란에는 그렇다 치고 네. 지금 그 P2E를 예. 예. 그 문제 제기했던 그 게임 협회 예. 위정현 회장이나 네. 또는 그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변창호 네. 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딸들이 개딸들이라 그래야 되나? 개남국 딸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김남국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자들이 뭐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데 네.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네. 대해서 뭐 무차별적인 살해 협박, 인신공격이 이루어지고 가족을 뭐 살해하겠다 뭐 네. 이런 식의 메일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뭐 최근에도 그 강서구청장이셨던 분이 네. 공익제보자였는데 네. 먼저 형사처벌 김태우 확정돼서 구청장. 예. 네, 그래서 저 피선거권 상실돼 박탈돼 갖고 예. 구청장 직위가 박탈되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공익 제보를 하거나 또는 피해 사실과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 네.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공격 행위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적 문화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위법 행위에 대한 의문이나 네. 질문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팬덤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세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자고 사실은 민주화라는 것을 해왔던 것인데 예. 그 민주 세력의 정파적인 팬덤에서 이와 같은 민주 정책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절차 집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찾아서 처벌 규정을 찾고 강요죄나 해당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 규정들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위정현 씨나 변창호 씨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라면은 충분히 인지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경찰에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될 사안이 되겠죠. 네. 사안 관련해서 이제 다만 이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피해 진술에 대한 확보나 또는 메일이 도착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메일이 제출돼서 네.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공익 제보는 이제 해봤자 나만 손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안 김태우-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예. 좀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형사적인 처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은 밀고자 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고 예. 공익제보했는데 공익제보자 신분 다 드러나고 음. 또 그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된 것 중에서 더 먼저 검토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출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 따지는데 시간이 더 빨리 쉽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정작 진행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자는 3년 5년씩 재판을 받습니다.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 방법을 민주공화정에서 찾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김태우 전 구청장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이 조국이가 지금 2심 재판 시작됐는데 네. 그 조국 측에서 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것 중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중단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건데 민정수석은 그 직위상 그 감찰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직권남용 아니다. 이걸 이제 조국이 측에서 계속 주장하면서 네. 이 특별감찰반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계됐던 거다.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을 만든 게 문재인이니까 음. 문재인이가 노무현 밑에서 민정수석 할 때 만들었으니까 문재인이한테 물어보자. 저 조국 측에서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예. 예. 하여튼 뭐 문재인이 이 부르고 말고는 지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네. 그 직권남용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법을 제정하고 누가 처음에 시행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법문헌이라는 것은 사실 만들어지게 되면 예. 그 제정권자의 의지하고는 달리 예. 법 제정 자체의 그 객관적인 문헌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문제가 되는 조선 거죠. 후기에 네. 경국대전 문제 된다고 정도 좀 부르자는 얘기랑 비슷한 거지.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런 논리구사를 변호사들이 이렇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이걸 하네요. 법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주제로. 이게 10시 반이 돼서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아 자동차 노조 같은데 하청업체의 영양사들을 회식에 강제 참석시킨 다음에 완전히 접대부 취급을 했어요. 예. 이자들의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법 처리를 안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표현을 음. 쓴 것 중에 뭐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으면 음. 명예훼손 사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 형사적인 문제로 직접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성희롱성 발언 자체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 사안 그래요? 관련해서 술 따라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였다라면 이제 강요의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음. 강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요죄의 처벌이 그렇게 막 충분히 강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을 회식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 굉장히 전근대적인 문화 아니,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강요죠. 네, 거기다가 또 회식을 강제로 하는 것도 그런데 술 먹고 밥 먹으려면 죽어도 끓이 먹지. 여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술 맛이 안 난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외부 문제 지적하라고 고치라는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막상 정작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잘못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뭐 비단 그것은 법조계에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은 저희도 잘하지만 스스로의 실천이나 어떤 도덕적 판단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이 국회의원인 법조인들 또 여러 법률가들의 문제로부터 또 우리 조국 교수님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외부 문제를 지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 자신의 그 똥 묻고 더러운 것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넘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 하루하루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5월 한 달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고성국 박사님하고 고성국 TV 같이 보시면서 하루의 시름을 좀 잊으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이런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제 제가 법학과 1학년 때 배웠던 민법 총칙이나 이 법학개론이 법학의 토대가 되기보다는 사회 자체를 지향하는 사회학 즉 기초 과목들이 이런 법학의 기초 과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모두 수고가 정말 많으셨고요. 편안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이 정치평론을 한 40년 했는데요. 정치평론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법률적인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꾸 뭐 정말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막 연관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딴에는 뭐 저는 정말 그 법학 같은 거는 공부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할 수 없이 막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짓을 하게 됐냐? 예. 제가 대한민국 헌법책을 썼다니까요. 해설서를. 네. 뭐 제가 뭐 민법이나 상법까지는 들여다볼 재주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 131조, 네. 130조인가?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정치평론하면서 인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논쟁도 하다 보니까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쓰실만 합니다. 그래서 썼어요. 예, 예. 예.
책을 썼습니다. 네. 썼는데 야 이게 정치평론 한다는 놈이 무슨 헌법 해설서냐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그 법학 과목이라고는 딱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제가 고려대학교 다닐 때 예. 법철학 강의를 저 선생님한테서 들었어요. 다 들으셨네요. 뭐. 예, 예, 은사 선생님하고 우연히 이제 다른 행사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조심조심 예. 사실은 제가 이런 책을 지금 되게 초고 상태로 갖고 있는데 음.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딱 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과 비슷해요. 아, 고 박사. 그 헌법 해석은 원래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독일은 다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법철학을. 네. 아니 국민의 눈높이로 헌법을 해석해야지 무슨 저 법률 전문 다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헌법을 해석한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정치 영역을 규범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적 해석이 없으면 네. 헌법은 사실은 누워 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심에 있어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잔뜩 용기를 얻고 출판사를 찾았는데 출판사는 정치평론가가 무슨 헌법 해설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인식이. 그 불행히도 한 가지 설명만 드릴게요. 네. 법학 책은 수험서가 아니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 원고로만 있어요 이게. 네. 10년 먹은 원고로만 있습니다. 출판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꼭 출판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전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책이 안 팔린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수험서로는 안 팔리는데요. 요새 또 이제 헌법과 관련돼서 규범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김남국 의원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헌법적인 기능을 갖고 여러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게끔 만들고 일부러 그 다수결과 관련된 국회법을 다 따져보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 규범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역학적으로 어떠한 규범의 영역에 대한 해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이 출간하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네. 예, 우리 이성우 변호사와 재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우 변호사와 함께 법성TV입니다. 이성우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